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연성과 치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파괴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연성과 치성을 먼저 구분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은 모든 재료가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똑같이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든지 끊어지기 전에 어떤 경고를 주면서 천천히 변형되다가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연성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재료는 갑자기 뚝 부러지는 그런 재료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특징을 취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성과 치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재료에 대해서 파괴가 일어날 때 이 재료가 연성적인 특징이 많은지 혹은 취성적인 특징이 많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성과 취성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연성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ductile fracture라고 하죠. 그래서 요 연성 파괴의 특징으로는 파괴 전에 큰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면에 이런 목 같은 것이 얇아지는 것은 우리가 목이라고 하는데 넥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목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단면이 거칠고 컵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잘 나오겠지만 컵콘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흡수량이 많기 때문에 어떤 비교적으로 안전한 파괴에 속하는 것이 바로 연성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이라든지 구리, 알루미늄 등 대부분의 금속이 이런 연성 파괴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장점으로는 파괴 전에 변형이 보이기 때문에 예측을 가능한 그런 파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 후 파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취성 파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성 파괴로는 brittle fracture 하는 게 있고요. 요 brittle fracture의 특징으로는 파괴 전에 거의 변형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형률이 매우 작고요. 그 다음에 단면이 매끈하고 평평하고 그리고 파단 속도가 매우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브리틀한 어떤 재료 같은 경우에는 컵콘 형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평한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파괴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리라든지 세라믹, 시멘트, 그리고 일부 고강도 금속, 특히 저온에서 이러한 취성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세라믹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 파괴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예고 없이 갑자기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들을 구조물 같은 것에 설계할 때는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 취성 파괴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가 일어났을 때 그 파단면, 그래서 연성 파괴에 의한 파단면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성재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연성재료라고 하면 우리가 금속 재료가 대표적인 연성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뭐 철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깨지기 전에, 즉 어떤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상당한 소성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형 과정에서 내부에 미세 공극이라고 해서 보이즈라고 하죠. 미세 공극이 생기고 이 미세 공극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되게 되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성 파괴의 어떤 과정이 되겠고요. 즉 다시 말하면 점진적이고 가역적이지 않은
불가역적인 변형이 누적되면서 최종적으로 파단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가 연성 파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의 단계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네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늘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네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인장을 할 때 시편이 한가운데서 가늘어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되고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파괴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킹을 통해서 가늘어진 이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여기서 파괴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보이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극, 미세 공극이라고 하죠. 이 미세 공극의 핵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입자 경계라든지 혹은 불순물 아니면 제2의 뭐 다른 어떤 상의 어떤 입자 같은 것들의 주위에서 이 미세 공극이 잘 형성이 되고요. 이때 미세 입자들은 핵생성 자리, 즉 핵생성 사이트 역할을 하면서 점점점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생성이 되게 되면 미세 입자들이 결국 성장되면서 서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요 것들이 미세 균열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표면에서 전단 쉬어링이라고 하죠. 전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단 방향의 변형이 생기면서 컵과 콘 형태로 최종적으로 파기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중심부, 이 중심부는 매우 거칠고 주변부 전단부는 어느 정도 매끄러운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 SEM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 매우 거칠게 파괴된 반면 이 전단부는 매끄럽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미세한 입자들이 보이드 누클리에이션 사이트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딤플 형태, 여기서 보면 작은 움푹한 웅덩이를 우리가 딤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딤플 형태의 표면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어떤 파면이 보이게 되면은 이게 대표적인 연성 파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취성 파괴를 살펴볼 텐데요. 취성 파괴는 재료가 거의 변형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부서지는 파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라믹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성 변형, 즉 취성 파괴는 소성 변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성 변형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파괴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취성 파괴의 어떤 파단면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먼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파괴는 천천히 늘어나면서 끊어지지만 취성 파괴는 경고 없이 순간적으로 부서지면서 파괴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미미한 소성 변형 후 파괴가 되는데 응력이 작용하면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원자 결합이 바로 끊어지면서 균열이 빠르게 전파되며 파괴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스트레인 그래프에서도 탄성 영역 후에 즉시 파괴로 이루어지는 그런 그래프를 볼 수 있었죠. 이런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으로는 임내 파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벽계 파괴라고도 불려지는데 균열이 결정 입자 내부를 따라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결정면, 뭐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에서 보시면은 뭐 110면, 뭐 111, 110면, 뭐 100면, 뭐 001면, 뭐 111면 이런 것들이 있죠. 특정 결정면에서 원자 결합이 끊어지면서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임내 파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벽계면에 면이 형성되어 그렇게 거울면처럼 되게 평탄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내 파괴 과정도 있는데요. 입내 파괴는 균열이 결정립계를 따라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라든지 석축물, 그리고 산화층 등 결합이 약한 경계면을 따라서 부서지는 것을 우리가 입계 파괴라고 하고요. 결정립 사이가 떨어져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관찰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취성 파괴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 온도가 낮은 것들, 우리가 나중에 DBTT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이게 Ductile Brittle Transition Temperature라고 해서 이러한 DBTT 이하에서 어떤 취성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낮은 온도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함의 존재, 균열이라든지 혹은 기공, 불순물들, 우리 flows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취성 결정 구조라고 해서 결합 방향성이 강한 재료들, 이 세라믹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응력이 집중된 경우, 즉 전위의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전달 응력이 커져서 미세 균열이 발생할 때 이렇게 취성 파괴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한 어떤 이유들이 써져 있지 않으니까 한번 제가 적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은 온도, 두 번째로 플로우스의 존재, 세 번째로 취성 결정 구조, 즉 세라믹의 구조를 의미하고요. 네 번째로는 응력이 집중됐을 경우에 이렇게 취성 파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브리틀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탄성 변형이 일어나다가 갑자기 거의 변형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이 도달하면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덕타일은 이 항복점 이후에도 소성 변형이 조금씩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취성 파괴와 연성 파괴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연성 파면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는 대표적인 취성 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성 파면을 조금 대표적으로 보자면 요 리버 패턴이라고 해서 강이 흐르는 것 같은 이런 패턴 같은 것들, 그리고 특히 이 입계 파괴 같은 경우에 입자 경계가 드러나서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취성 파면의 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적인 재료와 실제 우리가 쓰는 재료에 어떤 이런 파괴의 차이점이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하는 재료는 결함이 없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가 이상적인 간격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매우 높은 FS,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Fracture Stress, 매우 높은 FS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Fracture Stress 여기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요 Fracture Stress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죄송합니다. 실제 재료에서의 프랙처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실제 재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재료에서는 미세한 균열, 그래서 균열 보면은 균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크랙 같은 것들, cracks, 그 다음에 기공, voids, 그 다음에 inclusion이라고 해서 불순물,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파괴 강도는 이론값보다 훨씬 더 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 FS, 이 프랙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실제 재료에서는 더 쉽게 부서질까요? 그 이유는 파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주어진, 즉 여기 써져 있네요. 저 applied stress보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응력 fracture stress가 applied stress보다 더 작을 때
이때 우리가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즉 결함이 있는 곳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이 발생을 하고,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응력이 크지 않아도 국수적으로 매우 큰 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균열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응력 집중이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재료에서는 이 응력 집중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낮은 FS에서도 이런 파괴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 왜 연성재료에서도 그러면 취성 파괴가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결함이 크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도가 낮거나 아니면 하중 속도가 빠르면 이 전이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 이 전이가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소성 변형이라고 하죠. 이 소성 변형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서 취성 거동을 우리가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500년 전에 다빈치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한 것이 있는데, 같은 재료의 철선이라도 길이가 길수록 더 작은 하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빈치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시편이 크면 클수록, 길면 길수록 결함이 그 안에 포함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 결함에 응력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많은 재료일수록 더 쉽게 파괴된다는 것을 이 500년 전에 다빈치가 이미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어떤 샘플일수록 더 플로스, 즉 결함이 많게 되고, 그러면 뭐가 낮아지는 거죠? 프랙처 스트렝스가 더 커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결함이 존재하면 응력이 집중돼서 실제 강도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파괴는 어떤 재료의 평균적인 강도가 아니라 약한 부분, 즉 균열에 의해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파괴 강도와 여러 가지 어떤 텀들이 어떻게 관계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론이 그리피스 이론이라고 하고요. 요 파괴 강도가 결국은 재료가 끊어지기 직전에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 값을 이야기했을 때 관계된 것이 이 균열의 반길이, 이 균열의 반길이가 매우 중요한 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균열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fracture strength가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피스 이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 집중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말을 해왔죠. 이 응력 집중이라는 것을 먼저 다시 말하면 재료 내부에 뭐 홀이라든지 아니 크랙 아니면 노치 이런 것들, 불순물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급격한 단면 변화가 있으면 그 주변에 응력이 국소적으로 매우 크게 집중되는 현상을 우리가 응력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시그마 맥스는 결국 시그마 에버리지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평평한 판을 잡아당길 때는 응력이 고르게 전체적으로 판에 분포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판에 구멍 같은 게 있게 된다면 그 구멍의 가장자리에서 응력이 집중돼서 거기로부터 파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시에서도 한번 보자면 이 판에 다음과 같이 타원형 구멍, 그래서 이 A는 이 타원의 길이가 되겠고요. 이 PT는 곡률 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여기서 보시면 이
이 시그마 맥스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이 작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곡률 반경 다시 쓰겠습니다. 이게 작다는 의미는 뾰족하다는 의미죠. 곡률 반경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응력 집중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게 되니까 응력 집중이 심해져서 파괴가 더 쉽게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 둥근 구멍, 이 구멍에 요 곡률 반경이 크겠죠? 요건 큰 거죠. 그리고 요거는 곡률 반경이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즉 여기 더 뾰족하다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더 쉽게 우리가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요 응력이 집중되는 요 자리가 파괴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응력 집중 계수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 KT는 전체적으로 걸린 평균 응력분의 시그마 맥스라고 해서 구멍이나 아니면 어떤 균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응력 요렇게 분수 형태로 우리가 응력 집중 계수를 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응력 집중 계수의 값이 크다는 의미는 응력 집중이 심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균열이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KT의 값이 1인 경우는 결함이 없는 어떤 경우, 즉 어떤 우리가 응력이 균일하게 분포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요 KT 값이 3이 일반적인 우리 구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KT의 값이 3보다 크면 날카로운 구멍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파괴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응력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응력 집중의 어떤 최대 응력이 다음과 같은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응력 집중 계수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내고 이 각각의 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열의 끝, 여기서 크랙 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균열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균열의 끝부분은 매우 뾰족하기 때문에 곡률 반경이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값이 매우 작게 되겠죠. 그래서 거의 이 값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요 팁에서의 어떤 응력은 엄청나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열 끝의 응력은 곡률 반경의 루트에 비례한다. 이것을 이제 이해하신다면 이 응력의 걸어지는 응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리피스랑 얼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이런 균열의 끝의 응력을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왔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러한 어떤 관계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 K 값입니다. 요 K 값은 뭐냐면 다시 한번 써드리면 스트레스, 인텐시티, 팩터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응력 확대 계수라고 합니다. 확대 계수.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외부 하중과 균열 크기에 따라서 균열 끝의 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요게 앞서 우리가 배웠던 이 응력 집중 계수 요거랑 다른 겁니다. 응력 집중 계수 뭐였죠? 시그마 제로분의 시그마 맥스 이거랑 다른 값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균열이 전파되려면
균열 끝의 응력이 어느 임계값 이상이 되면 결합이 끊어지면서 균열이 자라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팁에서의 응력이 결국은 전체적인 어떤 응력,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그 재료의 어떤 파괴 강도 이상이 돼야지 그 균열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FS가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fracture strength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 fracture strength 파괴 강도 이상이 되면 균열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우리가 확대계수, 응력 확대계수 기준으로 바꾸면 결국 이 K 값이 KC 값보다 큰 값을 가지면 확대가 될 것이고 요 KC는 재료의 어떤 임계 응력 확대 계수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정해져 있는 값이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요 팁에서의 균열은 균열 끝에서 급격히 증가하다가 균열로부터 멀어지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거리가 멀어지면 감소하는데 균열의 끝에 가까울수록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응력 확대 계수가 커질수록, 즉 이게 커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중이 커진다, 혹은 균열의 길이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K 값이 커질수록 전체적인 어떤 응력 곡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결국은 균열 끝에 응력도가 증가하게 돼서 K 값이 KC 값 이상이 되고 이러한 균열들이 전파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보자면, 재료의 균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이 하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끝부분의 결합, 끝부분의 원자 결합이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인접한 결합들도 순차적으로 끊어져 나가며 균열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요 관계식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 이 관계식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균열 전파 조건을 응력 확대 계수를 통해서 나타내자면, 이 응력 확대 계수가 재료의 어떤 KC 값 파괴 인성보다는 커야 이 균열이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 확대 계수는 하중, 그리고 균열의 크기, 그리고 시편의 형상에 따라 결정되는 균열 끝의 응력의 세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써드리자면, 자, 하중, 두 번째로 균열의 크기, 그리고 세 번째로 시편의 지오메트리, 샘플의 지오메트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상,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균열 끝의 응력의 세기를 우리가 K 값이라고 하고요. 요 KC, Fracture Toughness라고 해서 파괴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료의 고유한 저항값이에요. 그래서 균열이 전파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한계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요 값과 요 값이 어떤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균열이 전파되는지 아니면 전파되지 않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괴 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하중의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중을 가하는 속도, 즉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고요. 이 하중의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게 이루어지냐면, 자, 요 항복 응력이라고 하죠. 항복 응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거 인장 강도, 위 시간에 배웠던 인장 강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는 연신율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어떤 값인데 그 값이 작아지게 됩니다. 즉 더 강하지만 덜 늘어나는 좀 더 취성적인 거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딩 레이트 이펙이라는 것이 요 하중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취성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연신율에 대해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하중을 빠르게 가하면 결정 내에 전이 그 디스로케이션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럼 전이가 이동하는 것이 결국 소성 변형인데 이 소성 변형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료가 마치 유리처럼 갑자기 부서지는 그런 시성적 거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파괴 인성의 관점에서 보면 파괴 인성은 균열이 전파되기 전까지 재료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값이죠. 근데 이제 변형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면 균열을 막아주는 소성 변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시 쓰자면 이 로딩 레이시 커지면 결국 여기선 플라스티시티라고 쓰겠습니다. 즉 어떤 취성적 거동이 그 소성 변형이 작아지게 되고 결국 파괴 인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파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온도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재료 내부의 전이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결함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재료 내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때고, 즉 소성 변형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EL이 반대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파괴 인성 값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더 연성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전이의 이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취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템퍼레처가 낮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전이의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취성, 즉 KC 값이 어떻게 되겠죠?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텀이 매우 중요한 파괴 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제가 설명된 거와 관련돼서 그래프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덕타일 투 브리틀 트랜지션 템퍼레처는 재료가 연성 파괴에서 취성 파괴로 바뀌는 그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이하에서 갑자기 재료가 깨지는 그런 취성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런 재료들 보시면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피로 패티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 피로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공지에도 올릴 거지만 중간고사는 우리 기초개념 리뷰까지 제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고, 이 여러 물리적 성질, 물성들은 기말고사 때 기초개념 리뷰와 함께 시험 범위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